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들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뉴욕, 두바이, 싱가폴, 쿠알라룸푸르 등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고층 빌딩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하늘과 맞닿아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위 도시들 중에 어디 빠진 대륙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국가, 특히 서유럽의 국가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층 빌딩을 찾기가 쉽지 않죠. 뭔가 유럽에 가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유럽에는 왜 고층 빌딩이 없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주요 대도심에는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죠. 엄청 화려하기도 하고 웅장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런 고층 빌딩 숲은 그 도시나 국가의 경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높고 화려하게 지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야 라고 모두에게 과시하는 용도예요. 일반 사람들로 치면 우리 눈앞에 누군가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자랑하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유난히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이런 고층 빌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고층 빌딩이 많은 100개의 도시 중 단 5개만이 유럽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그나마 순위 안에 든 유럽 도시들 중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게 모스크바와 이스탄불이거든요. 물론 이 도시들도 유럽에 속한 도시이긴 하지만 유럽의 대표 경제대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국가의 도시들이죠. 이쯤 되면 유럽에는 아예 고층 빌딩을 짓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나 싶을 정도인데, 놀랍게도 정말 유럽에서는 실제로 고층 빌딩을 짓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영국 런던에는 Protected View, 일명 보호 전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요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그 전망을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정말 유럽인들답다는 생각이 드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한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보호 전망은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위치한 템즈강과의 전망권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가리지 않도록 주변 건물의 높이가 제한됨은 물론이고요. 성 바오로 대성당 주변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나 주변 건물을 새롭게 개조할 때도 보호 전망에 대한 런던시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그 전망조차 법제화 시켜버린 영국,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와 비슷한 도시 중에 프랑스 파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보다 더 강화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건축물 보호 제도가 존재하죠.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보호 대상인 건축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높이나 외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 건축물의 뷰를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은 아예 짓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영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파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보호 대상 건축물 고유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인데요. 이 보호법은 그 건축물의 시대적,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사회적, 기능적 특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니 거의 그 건축물의 모든 걸 보호하는 느낌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르세 박물관입니다. 원래 이 박물관은 교외에 위치한 오르세역이라는 기차역이었거든요. 그런데 1939년에 기차역으로서의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1977년 파리시에 의해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기차역을 허물고 멋진 박물관으로 다시 지었을 것 같죠? 하지만 파리시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만 현대 박물관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르세 박물관에 가보면 기차역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파리의 건축물 보존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문화유산을 보호한다고 치더라도 한편으로는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걸어야 할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럽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문화유산에 집착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과 건물들은 중세시대에 세워진 것들이 많아요. 진짜 오래된 건물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된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 기원전 3세기가 도시의 시작이라고 하니 도시의 세월과 함께 나이 들어온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도 문화재인 셈인데, 특히 유럽은 기독교의 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유럽 대도심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교회와 성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옛날부터 교회와 성당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스러운 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높게 짓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당 건물을 아주 소중하게 잘 보존해왔습니다. 얼마나 잘 보존해왔던 건지 현재 수많은 유럽의 교회와 성당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죠. 이렇듯 유럽의 오래된 문화유적지와 건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인들에게 보존해야 하고 지켜야 할 고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온 겁니다. 그런데 1973년 파리에서 이 원칙을 깬 건축물이 건설됩니다. 그 건축물의 이름은 투르 몽파르나스 타워. 높이 210m로 324m인 에펠탑과 더불어 파리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이 몽파르나스 타워는 당시 파리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었던 ORTF가 에펠탑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보다 더 높은 안테나를 설치할 건물이 필요해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이 타워를 지을 때 기존의 전통 양식을 깨고 도시 경관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에펠탑과는 달리 이 투르 몽파르나스 타워는 새로운 건축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의 모습이 정말 독특하죠. 파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우 현대적인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파격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파리 시민들은 파리 시내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맞지 않았고 도시 경관을 파괴할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건물이 일종의 시대적 상징물로 자리 잡아서 비난 여론이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워가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펠탑 전망대에서 이 타워가 보이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시민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도시 건축물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투르 몽파르나스 타워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파리시는 이 타워가 지어진 1973년 직후인 1977년에 기존의 규제보다 더 강한 구역 규제를 실시합니다. 이 규제는 파리의 일정 구역에 높이가 37m가 넘는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정말 그 당시 파리에서 얼마나 이 타워가 가져온 파급력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제도적 이유 이외에도 지리적인 이유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은 고층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은 약한 지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은 도시의 산맥과 산악지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반이 매우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렇게 지반이 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수도이다 보니 이미 많은 건물과 구조물들이 예전부터 설치되어 왔고요. 그런 약한 지반과 건물 포화 상황에서 높은 건물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독일 베를린은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도시계획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를린에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고층과 저층의 그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마치 높은 층에 산다는 게 더 높은 계층이 되고 낮은 층에 산다는 게 더 낮은 계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층수의 차이가 나는 만큼 주민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교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은 베를린이 추구하는 가치와 아예 맞지 않는 거죠. 이외에도 유럽에 고층 건물이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강과 호수와 같은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든지 등등 해석하기에 따라 정말 많은 이유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유럽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입니다. 20세기 중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브뤼셀로 이주해 오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과 공공시설을 건설해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1958년 이 브뤼셀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 박람회에 참석한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브뤼셀의 인프라와 건축물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다양한 현대 건축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출현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브뤼셀이 도시의 건축, 문화적 가치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문화유적 근처에도 현대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유럽의 도시들과 사뭇 다른 행보죠. 심지어 현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통적인 건물을 허물고 개조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 브뤼셀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도시 미관 역시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조차 훼손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인트 캐서린 광장입니다. 이곳은 브뤼셀의 세인트 캐서린 교회 앞 광장을 말하는데요. 브뤼셀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이었으나 현대화가 많이 진행될 당시 많은 건물이 철거되고 상업시설과 주택 건물이 건설되어서 광장의 역사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뭔가 현대화에 눈이 먼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존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뜻하는 말로 브뤼셀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가는 브뤼셀을 본 다른 유럽 국가들은 더욱더 도시 구역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구역 규제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물론 유럽의 도시들에도 고층 빌딩은 존재합니다. 영국 런던 금융가에 가보시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라트팡소와 같은 금융구역 또한 고층 빌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고층 건물들 모두가 엄격한 건물보호법과 구역 규제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라트팡스 구역의 경우 에펠탑과의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래서 에펠탑 주변의 전망을 가린다거나 경관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층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왜 고층 건물들을 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의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커다란 애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유럽인들도 고층 건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층 건물에 매우 엄격한 유럽에서도 점차 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니까요. 앞으로 유럽의 고층 건물들이 전통적인 건물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생겨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